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변경사항과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2023학년도에도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8.1%예요. 수시에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또 심지어 논술 전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는 다 활용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는 계속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이나 부모님이 접근하실 수가 없어요. 셀프 기재가 금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들은 담임 교과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실제 거의 모든 학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선생님들이 기재해 주시거나 아니면 학생이 쓴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담임 선생님과 교과목 선생님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또 학생이 작성한 내용들이 대부분 학생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왜냐하면 실제 학생이 작성하지 않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의 선생님이 학생의 학습 내용이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학생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의 기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학생부의 중요성이나 학생부 기재 방법에 대해서 학생이 올바르게 하는 것, 학생이 입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게 결국은 학생부를 작성하는 수준과 퀄리티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담임교사나 학교 선생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또 학생부 기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서 결국 학생부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구성이 되어지느냐 이거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를 작성할 때 있어서 열심히 쓴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시에 대한 이해, 입시에 대한 이해, 또 학생부 기재 관리에 대한 기재 능력 이런 부분들이 학생과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입시나 학생부 기재 관리에 대한 역량이 결국 학생부에 대한 역량으로 발전되고 그러한 역량들이 결국 입시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를 쓸 때 열심히 쓸다 잘 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입시에 대한 이해, 두 번째 학생부 기재 능력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4학년도의 변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변경사항과 기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신 분들이거나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해당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학 입시 핵심 포인트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대학 입시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의 강화. 그래서 블라인드 서류 면접, 블라인드 면접, 고교서열화의 완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1년, 2년 전부터 강조가 되어졌었던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다 보니까 학생부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학생부 기재관리 또 셀프 기재로 인해서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 블라인드 서류 면접이나 블라인드 면접 평가에 대한 거, 고교서열화의 완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의 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을 때 학생부에 학교의 이름이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대부분의 모든 항목에서 학생부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유형이라든가 고등학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다 삭제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됐지만 실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서류평가 또는 고교서열의 완화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기 전이나 또는 주장하고 난 이후나 사실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블라인드 서류평가,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배경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진행이 되어진 지가 꽤 오래됐죠. 이명박 정부 초기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성화되어지게 됐고 그 오랜 기간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요소, 또 지원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정보들이 다 축적이 되어져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브라인드 서류평가나 브라인드 면접이 강조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선발하게 될 때 학업적 배경을 고려한 합격 또는 원서 지원 또는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들 간의 학력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과 학력 차이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고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은 진학률은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과학고와 일반고 학생들 간의 학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대학의 목적은 그거죠. 대학은 공평하게 균등하게 모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학에서는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할 거예요. 대학은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거고 그럴 때 과학고나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들에게 학력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대학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자사고와 일반고 또는 과학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브라인드 서류평가나 브라인드 면접, 고교 서열화의 완화에 대한 투명성, 이거에 대한 고교 서열화의 문제점들은 점차적으로 좁혀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2023학년도, 2024학년도까지도 앞으로도 그게 급격하게 고교 서열화가 완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게 완화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에 원서 쓰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무시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건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계속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화가 되어졌고 또 작년에는 이제 수능 최저의 완화뿐만 아니라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결국 자연계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4개 영역 등급 합이 5나 또는 3개 영역 등급 합 4나 5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가 유리해졌다.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거 어려웠었던 게 뭐냐? 그럼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하다면 결국 학교 프로파일이거든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의대 합격의 중요한 평가 요소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됐던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는데 수능 최저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첫 번째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해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된다.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의대 입시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뭐다?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신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학생부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 중요해지고 두 번째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비교과가 중요해지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감소할수록 1단계 합격자의 학생의 수가 증가하게 될 거고 수가 증가가 되어지면 내신 성적,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그 다음에 면접의 중요성이 커질 수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이제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완화가 되어진 상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축소되어지거나 폐지가 되어지죠. 우리가 2024학년도 되면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져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소서의 역할을 뭔가 해야 되겠죠. 자기소개서는 바로 서류평가 중에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서류평가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 자기소개서, 두 번째 학교생활기록부, 세 번째는 추천서인데 추천서는 교사 추천서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평가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두 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자소서가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지고 또 2023학년도에도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 학교들이 많다 보니 결국 학교생활기록부가 자소서의 역할을 대행해야 된다. 핵심은 뭐냐면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의 대체적 성격을 가져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실제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 면접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거가 돼야 되겠죠. 자소서를 열심히 쓰고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쓰기는 쓰는데 면접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죠? 면접관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쭉 보고 학생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할 거리가 없어. 이것도 문제죠.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깊이 있게 써놓다 보니까 실제 면접으로 갔었을 때 입학사정관이 날카롭게 질문할 수 있고 그랬었을 때 학생이 궁지에 몰리면서 답변을 적절히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면접을 고려한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없어짐에 따라서 자소서의 성격을 대체하면서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형별 모집인원에 대한 걸 살펴보면 우리가 2022년, 2023학년도로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봤더니 2022학년도에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5.7%예요. 그렇죠? 그런데 2023학년도에 수시 선발 비율은 78.1%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로 볼 때는 정시 선발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시 선발 비율이 75.7%에서 78.1%이기 때문에 수시 선발 비율이 늘었죠. 그런데 요거는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해당되는 거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수시와 정시를 따졌을 때 정시에서의 선발 비율이 약 40% 정도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의학 계열을 본다라고 한다면 약 5대5 정도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시 선발 비율이 78%지만 서울 주요 대학 의학 계열 또는 의대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6대4나 5대5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정시의 선발 비율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입시에서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44.3%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23.4%, 논술 전형이 3.2%, 실기 실적 전형이 7.7%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선발 비율이 높죠. 44%는 높지만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의 주요 항목 기재 방향에 대한 거. 우리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로 가면서 학생부에 기재되어진 방법들을 바뀌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어지고요. 이게 2024학년도로 가면서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2023학년도에서는 과정중심평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과목별 500자였어요. 글자 수는 500자로 동일하게 되어지는데 2024학년도로 가면서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비는 미반영이 되어집니다. 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연간 500자로 변경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도 연간 500자로 변경사항이 없어요. 동아리 활동도 글자 수는 500자로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2023학년도까지는 자율 동아리를 연간 1개에서 글자 수 30자로 기재할 수 있지만 2024학년도로 가게 되면 자율 동아리를 기재하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활동도 미기재가 되며 소논문도 마찬가지로 미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2023학년도까지는 특기사항은 미기재가 되고 교내외 봉사 실적은 기재가 가능하지만 2024학년도가 되면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진로활동은 연간 700자로 글자수 동일하고 진로활동에서는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해서 미반영이 되고 2024학년도가 되면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해서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수상경력은 2023학년도까지는 학기당 한 건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 및 미반영. 독서는 지금 현재는 도서명과 저자명이 기록이 되어지지만 2024학년도는 대입의 미반영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2023학년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축소가 되어지는데 2024학년도 가면 대입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어지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이 많고 글자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가 입시에 잘못 활용이 되는 경우죠. 지나치게 과장되어져 기술되어지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이 조금 더 의도해서 뭔가 부풀려서 작성을 했었을 때 입시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이나 글자 수가 감소가 되어지고 있는 게 전체적인 방향이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재외국민 전형이나 외국인 전형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외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제 트랜스크립트를 받아가지고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죠. 학생의 고등학교 때의 학업 능력 또는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또는 여러 가지 진로 방향, 학습의 자세나 태도, 인성 등과 같은 전반적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학생부가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교육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의 교육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들을 답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 못지않게 훌륭한 교육적 체계를 많이 가지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점이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교과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내신 성적은 해당 고등학교 내에서의 성취도를 보여줄 뿐이지 그 내신 성적이 다른 학교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학교의 학생들, 또 그 학교의 선생님이 그 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출제할 시험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1.2인 학생과 B 고등학교의 학생이 1.22인 학생을 직접 비교해서 얘가 1.2고 얘가 1.2이니까 1.2가 무조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리나라 단위에서는 표준학력 지표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일반고에서 어떤 학생이 1.2고 어떤 학생이 1.4야. 그럼 당연히 비슷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1.2를 가진 교과 성적을 가진 학생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지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1.2와 1.22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1.2가 무조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비교과 역량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생부 기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율과 진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자율과 진로 활동은 학교 유형에 따라서 기재하는 내용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고는 쉽게 말하면 자율과 진로 활동에 기재할 만한 내용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능력 또는 성취도, 탐구 능력 또는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만한 성취 결과를 기재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반해서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큰 고민은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율이나 진로 활동을 기재하게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재할 것이냐,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고민이 되지만, 더 큰 고민이 드는 건 일반고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어야만 지원학과에 대한 뚜렷한 적합성이나 우수성을 보여주는데, 학교 내에서 활동이 많지 않다 보니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많은 내용이 기재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록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어디에 집착하게 되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집착하게 되죠. 왜? 자율이나 진로 활동 내용에서 기재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영어도, 의대 한문도, 의대 뭐 예를 들어 한국사도, 의대 수학도, 의대 뭐 생명과학, 화학도 다 의대. 모든 과목에서 의학과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기재를 해놓죠. 이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름대로는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과 기재되어져 있는 수준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과 수준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결국은 학생의 의도와 학생의 어떤 그 참여가 반영이 되어진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되어져 있고 학생의 참여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서는 학생의 역량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무슨 문제가 보이냐면 학생부가 셀프 기재됐다. 결국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쓰는 거, 우수하게 쓰는 거, 역량이 드러나게 쓰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등학교의 유형, 고등학교 유형이겠죠.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교 특색 프로그램과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과 수준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 학생의 의지, 자율탐구에 의해서 학생이 써넣은 것이 아니라 학교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탐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많은 내용, 무조건 어려운 내용, 무조건 스펙이 있고 임팩트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내용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이나 대학의 교수가 이걸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교생활 기록부의 균형, 종합적인 경쟁력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죠. 동아리 활동도 되게 중요한 항목이고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당연히 교과 성적이고요. 두 번째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 모든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미기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상경력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죠. 지금 2023학년도까지는 수상경력이 반영이 되고 하나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상경력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의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게 바로 교과 성적과 수상경력이고, 수상경력은 첫 번째는 등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등위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학생들이 참여했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과학탐구 대회를 해서 내가 최우상을 받았어. 근데 참여 인원이 10명이야. 라고 하면 어떤 눈을 보이시냐면 학교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대회고 그 대회가 결국은 자연계열, 의학계열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대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인원이 10명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교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학교 수준이 떨어지면 결국 최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위가 그 수상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수상은 단지 등위만 반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등위, 참여 인원, 그 다음에 그 수상의 성격,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특히 2024학년도에 대입이 미반영이 되는 게 있어요.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대입이 미반영되고 수상경력도 대입이 미반영이 되어진다고 하고 봉사활동도 대입이 미반영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실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브라인드 서류면접이나 브라인드 면접, 브라인드 서류평가나 브라인드 면접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고등학교의 이름이나 유형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모두 기재가 금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학생부에서 고등학교 유형이 다 삭제된 상태로 면접을 보니까 이제는 일반고나 자사고나 과학고나 그냥 객관적으로 내신 성적으로 평가하겠구나. 그러니까 일반고의 진학률이 엄청 높아지겠구나. 자사고나 과학고 되게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했지만 실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방향에서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간의 고교 사회화가 완화가 되고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조될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게 1년, 2년 사이에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엄연히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수준 차이가 대학에서 볼 때 발생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에게 무조건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균등하게 선발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대학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대학에서는 당연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적인 방향이지 금방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라인드 서류평가나 브라인드 면접이 처음에 제기가 되어졌을 때 모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교생활기록부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결과는 어땠어?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는 독서, 수상경력,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거,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가 대입에 미반영이 되니까 무조건 중요하지 않다. 대입에 실제 미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모든 내용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모든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2024학년도로 가면은 수상이 대입에 미반영이 된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봉사활동도 미반영이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이게 과연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는 게 실제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고 많은 활동을 학생과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동일한 평가를 받는지 아니면 실제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대입에 반영이 되어지는지는 나중에 입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 평가를 하셔야지 우리가 입시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를 섣불리 그대로 믿고 그 결과를 예측하시는 것은 위험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2024학년도 가면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가 폐지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대학에서 서류평가하는 유일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거고 그럼 학교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대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기소개서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자기소개서는 현재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자, 1번에 나타나는 건 뭐죠? 1번이 글자수 1500자로 교과목 수업이죠. 1500자에서 나타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학습 경험, 두 번째는 활동이에요. 학습 경험과 활동에 대한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2번 문항에서 나타나는 것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니까 사회성에 대한 거고 3번 문항에 나타나는 게 결국은 지원 동기 진로 방향에 대한 거죠. 결국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서울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2022학년도에 입시에서 나왔었던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에 대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학생부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평가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업 능력, 지적 성취, 첫 번째. 두 번째는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 세 번째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학업 외 소양과 개인적 특성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학업 성취, 지적 성취에서는 어떤 걸 평가하냐면 학생부에서 교과 관련 성취 수준, 정성평가하고 그 다음에 학업 관련 교내 수상,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그쵸? 학습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라든가 탐구 활동들은 평가하고 자기소개서에서 평가하는 것은 자기소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평가하는 게 학업 관련 교내 수상,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학내 활동 참여도와 노력 또는 세부 능력에 대해서 수업의 참여도 및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업 외 소양과 개인적 특성에서는
학업의 교내 수상, 학업 외의 교내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 의식, 출결, 봉사 등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뭐냐면 모든 대학들이 마찬가지지만 학생부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평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재되어지는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를 열심히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입시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누가?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입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이 기재의 수준 또는 기재의 어떤 그 경험치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진학률 또는 서울대나 연고대 같은 상위대학의 진학률이라든가 의학계열의 진학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입시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경험치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학생의 수준과 선생님의 수준이 입시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부모님이 꼭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걸 학교에서 숙제를 내서 써와라. 그럼 그냥 이렇게 열심히 끄적끄적 이렇게 적어내면 끝나는 게 아니다. 결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입시의 결과다. 입시로 바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점을 아시고 학생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 정도가 되어졌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재가 되어지는 학생부가 과연 어떻게 기재가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내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재됐는지 이게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아니면 문제는 뭔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연 이 학생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떻게 기재해야 될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실 잘 모르죠.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뭐냐면 많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비교평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장점이 뭔지 이 정도 학생부를 가졌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방향의 수정 방향이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도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어서 참여자이기도 하고 주체자이기도 하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가 현실적으로는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거고 셀프 기재가 금지가 되어져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학생이 배제된 상태로 학생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학생이 쓴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거나 학생이 쓴 내용을 그대로 얹어주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의 학생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준 또는 기재되어져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중에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방법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많은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세특에 집착하냐 라고 하면 나머지는 쓸 게 없으니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쓰고 그걸 반영을 시켜주는 학교들도 있지만 동아리 활동을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쓰는 경우도 있죠. 또 선생님이 그냥 쓰는 건 좋은데 쓴 거를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붙여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건 좀 안 좋아요. 동아리 활동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쓰기가 어렵고 두 번째 자율이나 진로 활동도 학교에 따라서는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기재할 수 있는 학교가 사실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너가 써와 그럼 선생님이 이걸 참고해서 써줄게 라고 하거나 쓴 내용을 그대로 얹어주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교과 성적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이 중요해요. 왜? 자율이나 진로 활동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자율이라는 진로 활동은 고등학교의 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자율탐구 내용을 과도하게 기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정든 학교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쓰게 되어질 때 우리가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세특은 원래는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노력, 그 다음에 교과별 성취도나 그 다음에 자기주도도 학습의 성장 과정들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이 별로 특징이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문항이 감소가 되어지고 문항이 축소가 되어지고 2023학년도에도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지만 2024학년도 가면 자소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학생부가 좀 대체해야 된다. 그럼 자소서의 역할이 뭐냐? 1번 문항에서 학습 경험, 1번의 두 번째 문항에서는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쓰게 되어질 때 수업에 대한 태도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도, 자기주도적 학습, 성장 이런 데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쓰실 때는 구체적인 교과목 학습 및 탐구의 과정, 그 다음에 지원학과 전공 적합성과 우수성, 그 다음에 대학 입학 후의 탐구 계획을 연계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쵸?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구체적인 교과목의 학습 및 탐구의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생의 열정과 노력이 묻어나도록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쓸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학생의 수업 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자. 두 번째는 해당 교과목에 맞게 충실히 기재하자. 교과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기재를 삼가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에도 의대, 한문에도 의대, 음악에도 의대, 체육에도 의대 모든 내용을 쓰면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썼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면 자칫 중요한 항목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가능하면 교과목에 충실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의대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기재할 수 있을 때는 깊이 있게 서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성취와 결과보다는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을 중요하다. 기술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쓸 때, 특히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쓸 때 각 과목별로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들을 적어요. 저는 뭐뭐뭐 해서 뭐를 했습니다. 뭐뭐뭐에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뭐뭐뭐의 수업을 듣고 흥미를 느껴 뭘 했습니다. 대부분 다 했습니다를 열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취와 결과만을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성취와 결과가 신뢰도를 가지려면 과정서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탐구의 과정과 탐구의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의 단계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자꾸 성취 결과만을 기술하려고 하다 보면 학생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번째는 학습 과정에서의 학생의 노력, 탐구 및 진로 계획을 심화하여 기술하도록 노력하자. 그 다음에 관찰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명심할 것. 학생부는 학생이 쓰는 게 아니죠. 내가 쓰고 있어도 원칙은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술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나치고 의미 없는 칭찬이나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관리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학교생활기록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교과 성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교과에 해당이 되어지는 자율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대입에 미반영이 되니까 필요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입에 미반영 되어지는 2024학년도가 입시의 결과로 나타났었을 때 실제 미반영하는구나. 봉사활동이 많은 학생과 봉사활동이 적은 학생이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구나.
독서 활동이 많은 학생과 독서 활동이 없는 학생이 별 차이가 없구나 라는 게 결국 입시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때 믿으셔야지. 입시의 정책 초기에 그거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매 순간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이 꼼꼼하게 잘 챙기는 학교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 학교들도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단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니까 하는 거다. 대충 적어내면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학생부를 보고 난 다음에 실제 난 이렇게 안 썼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나 부모를 탓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은 또 학생을 탓하죠. 너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시는 결과 중심의 입시거든요. 6월 시험 못 봐도 9월 시험 못 봐도 수능 잘 보면 돼. 하지만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지금 해야 되는 이 일이 올바르게 하나씩 이루어져야 나중에서 그 과정을 가지고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시면 결국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학생부의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